서울의 네. 그럼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저 이것도 시점을 보면 딱 여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 사이클의 후반장이 딱 여기였고 이때 매매 지수가 5년 동안 30%가 깎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매매 지수가 30%가 이미 깎였어요. 네, 1년 동안에. 그러니까 미친 장이었죠.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저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보합만 되게 해달라고. 보합만 되면 마음이 편한데 이거는 일주일에 막 1%씩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가져 계신 거에 저는 50배잖아요.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크고 내려가는 것도 얼마나 크겠어요. 네. 그러니까 채수가 많은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동성 관리도 잘해야 되고. 전 그래서 100채까지는 안 만든 이유도 야 이거는 내가 이동성 관리 하기 쉽지 않겠네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거를 뭐 전월세 관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주택 관리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오피스텔 빌라 물론 그거는 사실은 종목을 잘못 고른 거긴 하긴 하겠지만도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사화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관리를 너무 리스크를 잘못하신 거죠. 뭐 작정하고 하신 분들 많을 거고 여기인데 매매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동안에 전세 지수는 반대로 올랐죠. 여기 구간 같아요. 저는 지금 이 구간이.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M2 유동성이 결국에는 추세선이라고 가정을 한다. 믿음의 공간이라고 했어요. 거기는 네.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한다고 했으면 자 보세요. 추세선에 비해서 매매 지수보다 전세 지수의 이격이 더 커요, 작아요? 크죠. 커요. 그러면 전세 지수의 이격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세 지수가 더 빨리 이 추세선으로 달라붙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지수의 지금 방향성은 매매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이미 변했죠. 이 상태로 가면은 계속 올라는 가겠죠.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매매 지수랑 붙을 거 아니에요. 그 붙게 되면 매매 지수도 전 반등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가님은 네. 이 전세의 물량? 네. 또 공급의 개념보다는 이 통화량으로 좀 더 해석을 하시는 편이시네요. 서울 아파트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서울 전세 가격에 대한 네. 우려가 네네네. 또 조금씩 기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급을 많이 안 해서 그렇다, 재개발을 막아놔서 그렇다, 이제 그런 근데 얘기가 있어서. 공급도 마찬가지고 인허가랑 착공이랑 이거는 같이 세트로 봐야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너무 떨어졌어요. 뭐 인천 경기도 마찬가지고 뭐 경기는 좀 있긴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뭐 2005, 6년도 다 이제 뭐 거의 없고 인허가도 작년부터 거의 많이 줄였고 착공은 지금 건설회사가 착공 못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진짜 하락 끝물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몇 가지 징후가 보이는데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 그중에 하나가 또 건설사가 분양을 미루는 거예요. 왜? 지금 해봤자 손해니까. 네, 지금 그 공급이 없는 얘기도 그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재건축, 재개발 되어인 곳에도 건설사가 입찰을 안 하잖아요. 수익이 안 되니까. 네, 이거랑 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전세 지수는 뭐 과거에 비해서 사실 너무 많이 이격이 되어 있어요. 딱 보시면 오히려 과거랑 보시면 여기가 제일 떨어져 있긴 해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떨어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는 야 그래 전세 비싸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의 수익도 되게 많이 올라갔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잘 안 하세요. 수익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그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100만 명 넘는다면서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와.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10%인가? 그러니까 연봉 7억이고 막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모르겠어요. 뭐 만약에 주위에 부자들이 진짜 많이 있으시다면 느끼시겠지만 그게 아니면 못 느끼실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격이 비싼 곳,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시는 곳들은 이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지금 잭팟이 톱다운 투자법이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1시간 전에. 거의 1시간 전에 물어보셨죠.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시간 전에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는 미국의 이게 하나의 또 사이클이거든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 네. 실업률, 기준금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시차를 대응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폴더거든요. 제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그러니까 각 국가마다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그때 GDP 순서인 거고 네. 데이터 지표를 만들어서 데이터 지표도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다 보여주는 사람이 없긴 한데 미국의 일부예요. 미국의 일부인데 이런 것들을 뭐랑 구하냐면요. 부동산의 매매 지수랑 그 다음에 이런 지표들이랑 따져봤을 때 상한계수 하나씩 구합니다. 상한계수 하나씩 구해서 상한계수가 높은 것들이 있어요. 상한계수가 높은 것들이 있으면 별도로 파일을 저장해놔요. 그리고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지표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특정 지표가 부동산 매매 지수랑 상관이 없어. 상한계수가 낮게 나와. 걔도 나름대로 정리해놔요. 왜 상관이 없는지도 알아내면 재미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의 국가당 한 50개씩 봐서 1000개의 지표를 확인합니다. 지금 한 폴더에 지금 네. 이만큼 들어있는 거잖아요. 일부예요, 이게. 왜냐면 스크린샷을 떠야 되니까 일부를 한 건데. 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봐서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보다 제가 명확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지표가 아니라 외국 지표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 확신은 드는데
제가 미국 말고 나머지 국가들, 특히나 유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안 봐요. 캐나다, 호주, 스페인 안 봐요. 왜 안 보냐고 얘기한 거냐면 지금 안 본다는 얘기하는 것들은 과거에 금융위기가 있었던 곳들이에요. 금융위기가 있어서 이미 지표가 좀 어긋난 데들이 있고 망가진 데.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같이 공산주의도 안 봅니다. 국가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몇 개 안 돼요. 아까 그래도 보여드린 게 다예요.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GDP 너무 낮고 호주, 캐나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서 미국 지표랑 걔네 선진국들이랑 비슷하다. 맞아 들어간다. 했을 때 한국을 판단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제 스탠스를 정하는 거죠. 미친 듯이 사야 된다? 또는 지금 좀 사기에는 위험하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M2 유동성과 부동산 가격은 여러분 이제 아까부터 정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해는 가셨을 거예요. 그래. 부동산 가격은 결국 M2 유동성이 오르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가는구나 생각하실 건데 네. 그러면 이 M2 유동성이라는 거는 누가 움직이냐? 여러분 다 아시는 기준금리다. 기준금리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파월 같은 경우에도 가장 유명하시잖아요. 뭐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되니까 자 볼게요. 미국의 유동성이 이렇게 크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검은색 선이 여러분 옛날에 했었던 그 데칼코마니 있잖아요. 데칼코마니라 생각하시면 돼요. 위아래를 한번 접어보세요. 접어보시면 금리가 내려가면서 유동성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을 잡죠. 그럼 결국에는 금리 하나 가지고 우리 지금 풀려있는 유동성을 확대했다, 축소했다 이런 사이클에 여러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내려갔거나 혹은 금리가 하향 안정세로 유지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 자산은 뻥튀기 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인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거나 유동성이 떨어질 때 여러분이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 그 자산은 양털 깎기가 되죠. 거품이 사라질 겁니다. 거품이 샥샥 사라집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한 건 뭐냐면요. 시기를 잘못한 거죠. 시기. 정확하게 시기예요. 여기에는 개인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나마 아파트는 괜찮아요. 아파트는 그래도 싸게 내놓으면 팔리니까. 근데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들은 매수세가 완전 전멸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공포인 거죠, 사실은. 그게 공포예요. 팔 수 있으면 공포는 아니죠. 왜? 어차피 지금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도 다 수익권이거든요. 한참 수익권이에요. 왜냐면 경기의 평균 아파트 단지를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 그 네이버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역대 최저 금액이 아마 2018년이나 2019년의 저점일 거예요. 보통 7년 안으로 맞춰놓고 실거래를 보신다라고 하면 그 저점이랑 최고점이 이제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 거기가 고점일 거예요. 네, 어느 호구 하나가 딱 찍혔을 거예요. 원래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주식과 달라요. 주식은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져지면서 금액이 딱 다운되는 구조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고점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이 딱 맡기는 거예요. 그 점만 찍혔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미 한참 전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계속 그 매도 스탠스를 유지하죠. 과거 금액이 있기 때문에 높게 부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미 기대치가 있고 고가 경계감이 있어서 호가를 낮춰요. 근데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그 사람들은 그냥 딱 물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 팔고 나가면 되게 잘 판 거죠. 그 이후로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생기는 건데 그래서 경기의 보통 중간 가격을 보시면 아마 그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 고점에서 딱 중간 가격이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실거래가가. 실거래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2017, 18, 19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한 2배 정도는 다 올랐을걸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제가 경기 아파트를 다 그때 샀으니까. 근데 이거를 또 고점에 샀으면 못 하죠. 그러니까 투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싸게 샀으면 버틸 수 있는 거고 비싸게 샀으면 못 버티죠. 힘드니까 그래요. 작가님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들 이렇게 잘 그래도 갖고 계시네요, 잘? 저는 그래서 아까 제 포트폴리오 말씀드렸는데 제 포트폴리오에 수도권이 40이라고 했잖아요. 걔는 안 판다라고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사기는 사되 팔진 않는다. 팔 이유가 없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에 가져오진 않았는데 되게 쉬운 통계거든요. 그 주택보급률, 신주택보급률이라고 하는데 통계청에 있는데 그거랑 인구 1000인당 주택수 요즘 요걸 많이 써요. 네, 그것도 통계인데 그거를 계산을 다 해보면 경기, 인천, 서울 여기가 제일 공급량이 적어요. 앞으로 있는 공급량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공급이 제일 적기 때문에 그걸 순서로 딱 매겨서 반대에 있는 데가 이제 경북이나 전남이거든요. 네, 이런 데는. 왜냐면 아까 인구 1000인당 주택수를 따져봤을 때 경기가 한 380 정도가 된다라면 전남이나 경북 이런 데는 500까지 올라가요. 그만큼 이미 주택수가 많은데 많은 공급량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다 어려운 거예요.
신축부터 아래까지 다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공급량이 없고 이미 지어진 것도 적고 그러니까 얘는 전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 제 입장에서 옛날에 다 어차피 1%로 샀던 것들이라 지금 팔아버리면 12%를 다시 내야 되잖아요. 떨어질 걸 알면서도 그냥 가져가는 거죠. 이건 이해 100% 하시죠? 미국이랑 한국 똑같습니다. 자, 이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똑같아. 한국은 오히려 좋은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은 뭐가 좋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 보면 어렵잖아요. 비교할 게 없어서. 미국을 비교하면 쉽죠. 미국 고점에서 떨어지는 거랑 한국 고점에서 떨어지는 거랑 이거 시차도 거의 한 1년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네, 1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여기에 캐치를 못했더라면 빠지신 분은 여기부터 했겠죠. 이제 정리해야 될 때다. 그쵸. 하면서. 왜냐면 그러니까 어떤 지표들이 뭐의 선행지수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시면 되게 편하죠. 근데 여기까지만 캐치하셨어도 뭐 최고 좋죠. 근데 이미 여기까지 들어온 순간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는 바람에 이때는 팔려고 해도 잘 못 팔아요. 왜냐면 판다라고 생각했으면 사람들이 전 고점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내놔봤자 입질이 안 오거든요. 뭐 한 3억짜리면 2억에 내놨던가 2억 2천, 2억 4천 이렇게 내놔야지 그때 무는 사람은 있어요. 당연히 되게 싸다 생각해서 걔는 완전 물리는 거죠. 왜냐면 이미 시황이 딱 바뀐 상황에서 싸다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싼 게 아닌데 거품 빠지기 초기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유동성 자체는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건 뭐냐라고 따져봤을 수도 있어요. 얘까지만 알면 여러분 부동산 가격 사이클을 다 아는 겁니다. 그쵸? 네. 유동성도 알았고 관계를 서로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는 정해관계예요. 자, 이것도 어제 새벽 제가 3시에 하나씩 다 한 겁니다. 미국, 유로,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한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진국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을 다 항상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다르다 생각해요. 아까 말했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약간 수치에만 다를 뿐이지 방향성은 결국 동일하다. 네. 추세는 똑같습니다. 추세는 똑같다. 결국 추세는 똑같다. 뭐로 똑같냐? 미국의 추상은 거의 똑같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뭐 이런 우크라이나나 이런 전쟁들 때문에 좀 더 인플레이션이 좀 세게 나오긴 했는데요. 결국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아진 물가 상승률,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랐죠. 이 상태에서 전쟁도 있었고 이제 보급로 차단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랑 이제 미국이죠. 이거를 물가 상승률 어떻게 잡아요? 기준금리를 높여서 잡죠. 여기서부터 기준금리죠. 기준금리도 똑같아요. 이것도 수치만 달라질 뿐이지 결국 미국을 기점으로 다 똑같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봤을 땐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를 최근 걸로 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똑같죠? 우리나라는 좀 먼저 올려서 선진적인 대응을 해서 좀 낮추긴 했어요. 네,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타격이 이렇게 지금 낮아 보이지만 3.5로 낮아 보이지만 미국처럼 이게 타격이 더 심해요.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안 떨어졌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모기지 론 자체가 얘네는 고정금리가 거의 99%예요. 고정이 많죠. 우리는 거의 변동금리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올라가는 타격을 더 훨씬 크게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매지수 자체도 차이가 벌어집니다. 미국이 더 떨어질 것 같지만 안 떨어진 이유. 근데 미국은 주식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5천 넘었어요. 그렇죠. 주식장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팬더멘틀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떨어진 건 100%예요. 근데 미국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 오르지 않아요. 이건 거죠. 그건 거예요. 그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결국에는. 예. 그래서 그 물가 상승률이랑 우리가 기준금리는 정해관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A가 오를 때 B도 오르는 관계를 정해관계라고 하고요. 역외상관관계는 뭐냐면 반대인 거죠. 예, 반대로 움직인다. 자, 이것도, 뭐, 미국을 가장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코로나 때 확 올라왔죠. 서브프라임 때도 확 올라왔고 이거는 얘랑 보시면 되게 쉬워요. 제가 미국만 따로 뺐어요. 자, 미국의 실업률이에요. 이겁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준금리를 올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위기가 생겼을 때 내리지 못하면 통화정책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얘네가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로울 때 이런 골디락스 시절에 한참 기준금리를 올려놔야 되고 그때 위기가 생겼을 때 자, 위기가 생기면 뭐예요? 실업률이 올라오죠. 이 실업률이 올라오는 얘기는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시차가 좀 벌어집니다. 기준금리가 급하게 올라왔을 때 2001년 닷컴 버블 때 기준금리 크게 낮췄죠. 팍팍팍 크게 낮췄죠. 이것도 딱 데칼코마니죠. 여기 선을 그어보면 정확하게 접을 수 있죠. 그렇죠. 접을 수 있죠. 서브프라임 때도 실업률이 크게 올라와서 기준금리 낮춰가지고 잡았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준 낮았습니다. 그러면 실업률과 기준금리는 역외상관계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다 배웠어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면 어떻게 되냐? 실업률은 올라야 돼요. 내가 실업자가 되면 안 되죠. 나는 실업자가 되면 안 되지만 실업률이 올라와야 결국엔 기준금리를 내릴 거예요. 지금 문제는 실업률이 너무 좋아요. 너무 호황이에요, 사실은. 지금 자체가. 네, 호황입니다.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근데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봐봐요.
실업률. 옛날보다 지금 되게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 그런 부분. 실업률은 안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또 낮아져야 되죠. 그래야 기준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뉴스에 항상 도배되는 게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입니다. 맞습니다. 기준금리 때문에. 그러면 기준금리에 따라서 유동성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유동성 방향이 결정이 되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까지 사이클을 다 알고 있으면 편하세요. 너무 할 게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잭팟이 이렇게까지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저는 투자하다 제가 실패하면 이 생각하거든요. 야, 나만큼 공부해서 실패했으면 이것도 되지 않냐? 왜? 많이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실패했으면 나중에 할 때는 전 또 투자할 때 어떤 물건에 대해서 숫자로 적어 놓거든요. 공시가격 대비 몇 프로였다. 뭐뭐뭐였다. 현재 지표는 뭐뭐뭐였다. 저 적어 놓기 때문에 네. 내 투자가 만약에 이때 실패했으면 저는 근거가 있어요.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실패한 이유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감으로 했기 때문에. 감 투자가 그게 되게 무서워요. 성공을 했으면 좋죠. 실패를 했으면 교훈을 얻기 어려워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걸 알아야 픽스가 돼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전 그래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됐지 않냐. 과거에 잘못한 거 다시 들여보고 이것 때문에 했구나. 이렇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도 마련했으면 좋아요.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유동성과 매매지수가 상한계가 높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상한계가 낮아지는 시기가 벌어져요. 그때가 경제 위기인 거예요. 경제 위기에 뭐가 벌어지냐면 유동성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주택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투자자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이 아예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투자하기 너무 쉽죠. 유동성만 보면 되니까. 하지만 경제 위기 때는 이게 안 맞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경제 위기가 오는 징후까지도 봐야죠. 그때는 안 맞을 걸 계산을 해서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뭐 BIS 신용금은 간단해요.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GDP가 그 국가에서 돈 버는 거잖아요. 국내 총 생산이니까 이 크레딧이 신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이나 민간의 신용의 금액을 가지고 GDP랑 이제 나눠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건 개인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GDP, 내가 소득이 없는데 부채만 많아. 위험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갭차자인데. 예. 그러니까 가진 거 대비 되게 뻥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딱 마찬가지예요. GDP 대비해 봤을 때 신용이 올라가잖아요. 거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 내가 판단하기 쉬운 게 이미 BIS 은행, 결제은행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언제야? 10% 이상 올라가면은 경보야. 위험하죠. 블랙먼데이, 서브프라임, 코로나. 미국이 지금 아까 주식 좋다 그랬잖아요. 네. 얘네는 지금 지표가 좋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한참 밑에 있네요. 그렇죠.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신용도 거품이 이 민간이나 기업들의 이런 부채가 적은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이 서브프라임 때 그러니까 미국이 되게 크게 바뀌게 된 이유였는데 민간에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겨놓으면 크게 무너진다는 걸 얘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2008년 이후로는 민간이나 기업의 신용을 크게 주지 않았어요. 부채를. 그 부채를 누가 떠안았어요? 정부가 떠안았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부 부채는 계속 2008년 이후로 늘어가는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민간의 신용은 크게 낮아졌어요. 그때보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아직도 민간의 신용을 몰빵하고 있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양털이 깎였다 돈 벌다가 이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BIS 신용갭만 알아도 우리가 투자를 잘할 수 있어요. 특히나 미국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올라가는 게 신용 팽창이잖아요. 돈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막. 그러니까 민간이나 기업들이 부채가 생기면서 계속 그 돈이 자산 가격을 올리는 상황인 거예요. 2008년 전에 이랬고요. 코로나 전에 이랬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탔어봐요. 제가 2012년에 들어왔다 했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때 몰랐어요. 다만 회사에서 대리 달고 할 게 없으니까 경매를 했는데 그때가 운 좋게도 여기였던 거예요. 이런 운도 따라주긴 해야 돼요. 네, 이런 운 따라주긴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뭘 해도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미국에 이미 신용팽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되고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 똑같거든요. 왜냐면 아까 금융 지표들은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 외환의 위기는 우리 외환 위기인 거고 걔네 위기는 우리 위기예요. 그것만 똑같은 거지. 결국은 걔네 위기는 우리 위기. 우리 위기는 또 우리 위기. 우리 위기 때는 걔네 상관없어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인 건데. 왜 우리 맨날 두드려? 그쵸.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래서 걔네 위기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지금 미국만 봐도 괜찮잖아요. 우리나라 보면 좀 어렵죠. 그러네요. 이미 지금 근데 이게 BIS 신용거부는 사실 미래를 살피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BIS 은행 자체가 통계가 발표가 되게 느려요. 이것도 지금 2023년 이게 분기 발표거든요. 딱 2분기까지만 발표가 된 거라서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나갔잖아요. 6개월이 뭐야? 8개월 지나갔잖아요. 이게 이미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지금 어려운가 보다 팔아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거품이 한참 빠지면서
여러분 힘들었잖아요. 그 거품 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와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빠졌을 때는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왜? 자본주의는 원래 신용 팽창과 수축이 계속 돼가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곡점을 활용한 투자도 좋다. 이것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했던 1단계거든요. 제 책에 잠깐만요. 제 책이 1단계예요. 여기까지가 딱 1단계거든요, 지금. 네. 딱 미국이랑 선진국이랑 한국 여기 유동성을 살펴보는 글로벌 매크로 그쵸, 이코노믹 그쵸, 트렌드. 그쵸. 요거 하나. 딱 1단계입니다.